KBS 워싱턴 지국에서 보내드리는 워특 중인 한 주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KBS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저희가 매구주 미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 긴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KBS 워싱턴 특파원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안주식 특파원. 네, 안주식 PD입니다.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요즘 코로나19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거시적이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함께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입니다. 여기 사실 워싱턴이 세계 정치 외교의 중심지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과연 앞으로 이 미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세계 정치는 과연 어떻게 굴러갈 거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전 정부들하고 비교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 때와 비교하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하고는 당이 다르니까 180도 다른 외교 정책을 펼치겠지. 혹은 뭐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으니까 그때랑 비슷하겠지. 뭐 이런저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런 전망들이 과연 맞았던 건가 저희가 함께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기현 특파원, 먼저 바이든 정부의 외교 사안에서 6개월 동안 저희가 쭉 지켜봤잖아요. 좀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가장 신경 썼던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먼저 중국입니다.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리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홍콩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민주주의하고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양 확장 의지를 억제하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임 트럼프 정부가 미국 자체의 독자적 행보를 보였던 반면에 이번 바이든 정부는 이해 강사국들과 조율을 전제로 대중국 압박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나토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유럽 전체와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인도, 호주,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 쿼드라고 불리죠. 안보 문제를 이 지역 협력체를 통해 다루는 모습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죠.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대외 정책의 원칙 아래 여러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위상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등이 대표적 예인데요. 이 같은 국제공조 강화 흐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중국 견제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리는 한 시대를 청산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1년이었죠. 9.11 테러 이후에 배후 색출하고 대량 살상 무기 근절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했었는데 이거를 20년 만에 중단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은 전임 트럼프 정부가 시리아 철군을 감행했었죠. 이런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동 산유국 밀집 지역 등 중동의 산유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밀집 등으로 인해서 한때 미국에서는 중동이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더 이상 대외 정책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정책 변화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중동 이런 쪽은 사실 굉장히 전임 정부들, 예전 정부들에서부터 미국이 쭉 신경을 써오던 분야들이기도 하고요. 김양순 특파원은 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계세요? 지금 김기현 특파원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되게 많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그동안 기사를 안 쓴 거지? 도대체 뭐였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사실 외교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이란 핵협상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해줄 수는 없어라고 또 한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루어진 거 없지? 뭐 기후협약은 다시 가입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중국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데 중국이 이제 우리 탄소 줄이기라는 약속을 받아냈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뭔가 미국이 돌아왔다, 뭐 America is back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미국이 돌아온 게 보여지는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유일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특히 우리랑 좀 밀접한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경제인 것 같아요. 경제와 외교가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특장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민주당 정부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 경제랑 외교를 하나로 묶어버렸다.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화 해버렸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제이크 설리반이 하는 얘기가 경제가 곧 안보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외교 정책, 즉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가는 정책이잖아요. 우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에 달려 있어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백악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중국 정책은 사실상 경제 정책하고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 오랜 그 외교의 어떤 큰 맥이나 흐름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이렇게 너무 연관시키면 안 된다라는 좀 어떤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좀 바이든 정부는 그런 쪽에서 다른 것도 같고 또 지금 뭐 중국 얘기도 하셨고 경제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 중국 경제 뭐 다 바이든 정부가 국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미국의 국부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관여 정책이라든지 개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경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됐고 이를 받아 안아서 해결해야 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여 정책이나 개입 정책을 할 수 있을 만한 토대가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 정치 경제 상황 문제가 대외 정책을 조금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국 G2에서 단극 체제인 G1으로 갔다가 지금 G0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그 미국의 국가 경제적인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하던 개입 정책이라든지 관여 정책이라는 것이 그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G0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대외 정책도 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일자리, 국내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외교 정책하고 연결이 된 거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들이 지금 뭐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차세대의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이른바 지금 현재까지 뭔가를 만들어야 사람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내와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이라는 게 한 몸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도 중국을 다뤘었는데 그때 다루던 방식하고 지금 다루는 방식하고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까요?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관련된 경험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부통령으로 바이든 상원을 지명한 이유가 바로 외교와 국방 등 대외정책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다져진 경력을 자산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코소보라든지 이라크 등 현장을 누비면서 지역 안정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바마 정부 출범은 2008년이지 않았습니까? 2008년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는 미국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폭발했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서 뚜렷한 대외정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생산되기 힘든 구조였죠. 여기에 오바마 정부 초대 국무장관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 전 상원이었던 점도 바이든 부통령의 색깔이 부각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외교 정책은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고요. 근본적으로 모든 관련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는 사람이 1인자, 즉 대통령이죠. 혹은 총리 같은 인사들에 의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바이든은 비록 풍부한 경험하고 조정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외교 분야에서는 자신의 색깔을 내내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만의 색깔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확 바꾸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 역시 또 글쎄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대외 정책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왔던 이른바 주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들이닥쳤던 세계 경제 위기 상황과 비슷하게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보건 분야의 위기가 미국을 강타한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취임을 했거든요. 외교 분야에서 베테랑급 인사들이 대거 중용되고 또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아까 제이크 설리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좌진들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대거 포진해 있지만 취임 6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주 나오지 않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외교 외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어떤 주류 외교 정책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지금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약간 전임 트럼프 행정부랑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주익 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출마를 했을 때 대외 정책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이 맺은 경제 협정을 타국이 이용해서 미국을 호구로 삼아서 뺏겨먹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대외 정책의 모토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미국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생산 기지가 아까 김양수 특파원이 말한 것처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 국가로 많이 넘어갔고 그 생산 기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데 FTA나 이런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점점점 생산 기지가 점점 더 외국으로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사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문호를 정권이나 열어준 아니면 거죠. 그 전에 네. 정권이나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그 처음에 말씀드린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는 결국에 그 2001년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얻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수만 명의 사상자가 있는데 이 사상자는 결국 미국의 저소득층 집안의 그 젊은 친구들이 가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얻은 거는 아무것도 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몰락한 중산층으로 저소득층이 된 이런 집안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사기를 당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손해만 봤다라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했던 거고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 바이든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념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그 미국 국내 정치의 다이나믹상 절대 중국에 무슨 이렇게 호의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갈등이라는 게 미국 국내 정치의 다이나믹이 변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선택 여지도 상당히 제한된다. 그리고 이런 다이나믹을 생각하면 단기간 내에 대외 정책의 변화가 트럼프와 완전히 결별해서 생길 수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누군가 중국의 어떤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은 거기와 거래를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에는 바로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트럼프 때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되면 그게 나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똑같아졌어요. 더 심해졌고 제재를 받는 기업들은 더 많아졌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트럼프는 일촉즉발. 갑자기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나와가지고 야, 다 빼. LG 아웃. 이렇게 했다면은 바이든은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우리 이 기업들도 제재할 거야. 우리 은행이랑 거래 못하게 할 거야. 시그널을 주고 나서 자, 이제는 여기다가 팔지 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라는 게 차이점일 뿐 지금 대중 무역을 하는 아니면 중국과의 어떤 거래를 해왔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들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경제에 관해서 상당히 우리 지금 미국 외교 정책과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제 말고 우리가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크다면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북한 통신선 연결을 재개해서 좀 남북 관계가 바뀌는 거 아니냐 하는 조금의 기대가 한국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북한 관계도 좀 어떻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아직까지는 북한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금까지 6개월의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쭉 보면 대북 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9세기 독일 통일의 산파 역할을 했었죠. 비스마르크 총리의 발언이 한때 우리나라 신문에서 자주 칼럼으로 인용됐었습니다. 바로 역사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게 정치가의 책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특성에다가 더해서 평창 올림픽이라는 객관적 조건, 그리고 일본의 대외 영향력 축소라는 미세 조정까지 감안해 조성됐던 정세가 바로 2018년하고 2019년 2월 말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신은 빠져나가고 옷자락은 놓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그때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면밀한 상황 인식 아래 비전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 주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만 특정한 정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당시의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출범 6개월을 훌쩍 넘긴 바이든 정부가 바라보는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데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측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되게 시큰둥한 상황에서 그나마 남북 간에 끊겼던 연락망 정도가 복원된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뭔가 획기적인 대화 진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대화의 장을, 북미 간의 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뭔가를 도모하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상대 지역에서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고민하고 나설 테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바이든 정부는 일단 북한의 구체적 행동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를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의 옷자락을 붙잡을 계기는 어쩌면 북한의 행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맞물리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신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신은 그냥 신입니다. 그 신이 혹시 미국은 아닌 거죠? 역사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신은 지금 상황에서 특정 국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특정한 정세, 앞으로 미래에 빚어질 지금의 상황 변화, 이것이 1871년 당시에는 비스마르크가 얘기했을 당시에는 독일의 분열된 상태의 통일이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긴장 완화 이후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역사를 빠져나가는 신의 옷자락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부여잡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플레이어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여잡는 게 일단 통신선이라는 걸로 인해서 옷자락에 옷깃을 우리가 부여잡았다고 칩시다. 일단 부여잡았어요. 잡는 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통신선이 연결이 됐는데 얘들이 남북한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콘텐츠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사람들은 더 많이 하더라는 말이죠. 예컨대 오바마 말에서 이제 트럼프 초반까지 이제 대북 특별 대사를 지냈던 조셉 윤 대사가 했던 발언을 보면은, 좋아, 통신선 연결된 거 미닝풀에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거 북한이 정말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은 기존처럼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너네 그거 알 수 있어? 지금까지 나눈 대화에 그게 드러나?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시간 끌기용이 아니야라고 명확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정민 특파원은 최근까지 한국에 계셨으니까 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그래도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한국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때까지 끊겨 있었으니까 마중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뭐 사실은 통신선을 연결은 아주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2018년에 우리가 했었던 군사 합의가 거의 다 지금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군사 합의는 유효하다고 하지만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남북 간의 대화의 어떤 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선이 끊어진 거였으니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적어도 복원했다. 요 정도의 의미 같아요. 지금 통신선이 복원됐다고 해서 사실 아까 이렇게 무슨 콘텐츠를 말할 거냐라고 했지만 통신선보다는 정말 수단을 하나 연결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도 이걸 토대로 다음 스텝을 준비하자는 거지, 통신선 복원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어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생각, 미국을 설득하는 어떤 방법의 하나를 어제 사실은 우리 김기정 전략연구원장이 오셔서 좀 팁을 준 게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큰 대외기조, 대중국 정책에 아주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있잖아요. 중국을 저렇게 놔두면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거다, 더 커질 거다, 이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바이든 정부에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역이용해서 지금 북한을 저렇게 놔두고 북한이 이제 멋대로 방치하면, 그러면 북한이 점점 중국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중국 쪽으로 가서 중국하고 딱 붙지 않도록 미국이 좀 잡아 끌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어제 세미나에서 김기정 전략연구원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을 대할 때 어떤 설득 포인트로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서로의 어떤 외교 정책을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 바이든 정부 초기 단계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바램, 단면 같은 걸 좀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독재 정부와 너무 대화 형식으로 갔던 트럼프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라든지 이런 계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대신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또 북한 문제라는 거는 또 미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금방 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어떤 냉철한 판단을 중심으로 그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쌓는,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또 이제 미국이 뭘 해줄 거라고 바라지도 말고 그런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장 큰 변수로 놓고 있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한반도를 뭐 우리가 이제 스포츠로 비유를 한다면은 뭐 바둑이나 장기나 뭐 이렇게 보겠죠. 그 돌을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한 미국 대사였던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둑에서 첫 번째 돌을 놓는 방법이 뭐 136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돌을 바이든이 어떻게 둘 것이냐. 그리고 이 수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수로 만들어낼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인 건데, 이제 그 수를 그 136가지의 수 중에 우리에게 유리한 수로 2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트라우마를 잘 활용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이게 잘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고려해 봐야 될 게, 결국에 저는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이 반응을 안 보였는데, 혹시라도 북한이 어떤 북한 정권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다는 신호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이제 좀 이슈가 된다든지, 혹은 미사일이나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대결이 강화된다든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한 10배 정도의 강한 리액션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이념적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대외 정책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그런 측면이 강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대중국 전선도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맹을 통한 대중국 전선을 긋는다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리액션이 조금이라도 퇴행적이면 굉장히 반발적인, 이제 대결적인 어떤 미국의 반응이 예상된다. 이거를 관리하는 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나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영향이 크다는 신호를 북한한테 계속 주고 대화를 촉구해야 그나마 현재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서 악화가 될 가능성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게 저의 우려입니다. 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바이든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자체가 예전부터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걸 굉장히
높이 이렇게 떠받들면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대외 정책에도 반영을 했었죠. 그게 지금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에 하나로 뭉친 어떤 동맹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경제 중심, 나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제니까 미국은 경제도 버릴 수 없고, 이 두 개 가치가 좀 충돌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또 하나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도 좀 대외 정책 마련할 때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바이든 정부가 아직까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이제까지 6개월 동안 해온 기조를 쭉 끌고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를 만나서 좌초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갈지는 저희가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저희의 지금 한 전망이 조금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실 때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배경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 워싱턴 지국에서 보내드리는 워특 중인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워특